안녕하세요. 정관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서양 미술사 중에 근대 19세기의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하는 이야기지만 모든 그 학습 영상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자체 제작된 것이므로 무단 복제나 배포는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미술을 배울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미술은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그 미술의 작품도 같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야만 문화도 흡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양과 동양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감상할 때는요, 그림만 본다고 해서 그 그림을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그림이 만들어진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스토리상의 배경, 사회적인 배경, 이런 배경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이해하고 본다면은 조금 더 그림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보티첼리의 작품입니다. 신화 속의 상징이라는 1482년에 봄이라는 그 장면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 봄이라는 계절과 사랑을 주제로 이 작품이 보티첼리 특유의 또 아름다운 인체 표현과 신화 내용이 조화롭게 결합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매끄러운 선과 그리고 가벼운 느낌의 옷, 그리고 아울러서 서정적이면서 시적인 선율과 같이 보티첼리의 독특한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 전체는요, 생생한 색채로 묘사되어 있으면서 봄의 이미지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신화 속의 그 주인공들로 재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조금 더 붙여서 보티첼리의 이 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하자면요. 프리마베라라는 이탈리아어로요. 봄을 뜻합니다. 그래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산드로 보티첼리의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현재 전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1482년이죠. 보티첼리가 로렌초 디 피에르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 카스텔 이름이 굉장히 길죠. 자, 이 메디치가의 별장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추정이냐? 그 시대에 아무도 증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별로 시대별로 보면 이랬을 거라라는 가설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추정입니다. 자, 작품의 주제는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고대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양 문명의 그 시작점은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그리스 로마의 미술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시대를 아우러서 성서의 내용과 함께 항상 등장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각 인물들을 표현을 했는데 지금 다른 인물들을 다 제쳐주고 지금 이 인물을 하나만 이야기하자면요. 지금 보여지는 우측 상단에 있는 그 회색 빛깔의 이 약간은 인상을 쓰고 있는 듯한 그 인물은 큐피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큐피트는 화살을 쏴서 화살에 맞은 자가 상대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다 해서 사랑의 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손을 잡고 춤추고 있는 여인들, 이 비너스의 세 시녀인 산미신이라고 하는데 그 산미신과 함께 왼쪽 끝에 구름을 쫓아버리고 있는 전령의 신 메리쿠리오스까지 함께 여러 신들이 조화롭게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티첼리의 작품에서도 보게 되면요, 그 서양 미술의 근원인 로마, 그리스 미술의 그 근원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함께 이해되어야지만 르네상스 미술까지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19세기 근대 미술에서는 더 이상 위에 역사적인 그리스 로마 미술이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미술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게 19세기 초 고대 르네상스의 부활과 고대 그리스 로마의 부활이라고 해서 고전주의 미술로 다시 19세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배우게 되는 근대 미술 학습 목표부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대 미술에 영향을 준 작가의 작품과 또 근대 미술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술사 감상지에 작품을 서술, 분석, 해석,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근대 미술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학습 주제죠. 첫 번째는요, 미술의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때 미술이라 하면요, 작품을 우선으로 이야기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대 미술, 모더니즘과의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수업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의 시대적,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근대 미술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근대 19세기를 알리는 근대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사건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 2가지 사건이 뭐냐면요, 하나는 시민혁명, 프랑스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혁명,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겁니다. 2가지의 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시민혁명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식, 생각의 변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의식과 시민의식을 싹 틔우게 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우리의 생활환경,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뭐든지 손으로 만들어지던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기계 문명에 의존하게 되는 생활 방식의 패턴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근대는 과거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생활과 사고의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등 굉장히 많은 유파의 변화가 소용돌이 치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19세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근대로 앞서갈 것 같은 이 시기에 근대의 시작의 중점에 고전주의 미술이, 르네상스, 로마, 그리스 미술이 다시금 부활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렇다면 19세기의 미술사조 제일 먼저 신고전주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미술의 전개 과정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요. 고전주의는 그리스 로마 미술의 재발견이고, 그 그리스 로마 미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미술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전주의가 왜 다시 부활되게 되었냐면, 이 당시에 이탈리아의 폼페이라는 그 도시가 발견되게 됩니다. 고대의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던 도시가 그대로 발굴이 되면서 아주 멋졌던 그리스 로마 미술의 건축의 부활이 다시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당대에 멋졌던 그 미술의 문화의 부활을 한 번 더 일으켜보자 라는 의미로 시작된 게 고전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낭만주의는요, 이런 고전주의가 너무나 그리스 로마의 형식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격정적인 감정,
그리고 인간의 그 풍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색이나 동적인 그 형태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낭만적인 그 모습을 부활시키자. 고전주의는 너무나 형식적이다. 그렇게 해서 반발로 일어난 것이 낭만주의였던 거죠. 그리고 사실주의는요, 객관적인 사실과 현실만을 표현한 것인데, 사실주의가 시작된 것은 자연주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주의는요, 도시의 서민들이나 도시의 빈민들, 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객관적으로 담은 그 현실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자연주의 함께 설명할게요. 자연주의는요, 전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풍경화로 그린 그림이죠. 근데 사실주의나 자연주의의 공통점은 직접 보고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상을 하지 않고 예전에 있는 것을 덧대어 그린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현실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재현하면서 그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주변을 관찰하게 되고 내 주변의 그 문제점을 도드라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게 되는 것이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의 시작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고전주의나 낭만주의나 사실주의나 자연주의의 네 가지 부류의 모든 공통점은요, 근대가 시작되면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회화에 근대적인 의식이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더 이상 누군가의 주문에 의한 그림의 제작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고 내가 관찰하고 싶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게 근대 미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전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왜 고전주의가 아니라 신고전주의라고 하냐면 사실 고전주의는요. 르네상스 시대에 한번 부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 미술을 그 우수한 장점을 더욱더 부각해서 한 번 더 표현해보고자 했던 게 르네상스 시대에 한번 일어났었고요. 그 시대에 일어났었던 것과는 또 다르게 근대에 한 번 더 부활을 했기 때문에 신고전주의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그리스 로마 미술의 부활이고 단정한 윤곽선과 역사적이고 교훈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형식을 매우 강조한 미술사조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요.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로마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세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전쟁에 꼭 이기고 오너라 라고 우승을 맹세하면서 칼자루를 나눠주는 이 장면을 재현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여인들이 막 초상난 것처럼 막 울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에 나가면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안쓰러운 마음을 이렇게 또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렇게 느껴지게 다비드가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외에 좀 전에 보았던 고전주의와 대치되는 낭만주의인데요. 고전주의가 굉장히 형식을 중요시한 유파였다면 낭만주의는요, 인간의 주관적이고 자율적이면서 굉장히 움직임이 강한 동적인 구조가 특징적이면서 화려한 색과 내용을 중심으로 표현한 미술사조입니다. 그래서 중세 고딕 미술의 재발견이라고도 불리는데 대표 작가로는 제리코나 들라코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작품은요. 제리코의 작품이죠.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특징은요. 당시에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비극적인 조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1816년에 7월에 세네갈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떠난 해군 군함 메두사호가 그 군함의 이름입니다. 메두사호가 폭풍 후 풍랑을 만나서 난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과 상급 선원, 일부 승객은 6개의 구명보트를 타고 대피를 했지만 나머지 150명에 가까운 선원과 승객이 전부 다 그 바다에 빠지면서 뗏목을 만들어서 탈 수밖에 없었는데요. 13일 동안 무려 표류를 하다가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은 이는 고작 10분의 1인 15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15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정말 지옥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후에 국가적인 스캔들이 되었고요. 제리코는 이 사건을 주제로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1819년에 살롱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전통적인 역사화의 표현 방식으로 그려졌지만 당대의 사건을 포착해서 극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감정을 표현한 어두운 색채, 그리고 화면 전체가 주는 강한 움직임 등이 낭만주의 회화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는데 제리코가 이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체 안치소에 가서 죽은 이의 그 얼굴이나 표정을 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화가가 아틀리에에다가 뗏목을 만들어 놓고 모델들을 세워놓고 직접 보고 그리면서 조금 더 사실적인 재현에 힘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인간의 극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동적인 구성을 표현한 것도 돋보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 실제 사이즈가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의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화면에서 주는 위압감과 중압감이 큰 작품이기도 하고 분명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주의 하면 바로 떠오르는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밀레는요. 농가의 빈민들, 굉장히 어렵게 사는 농민들의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표현한 작품을 많이 남긴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밀레의 작품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추수가 끝난 황금빛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새 농가의 여인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의 앞부분은요, 농촌의 실제 생활을, 그리고 뒷부분에는 목가적인 풍경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전원을 그려놨는데요. 일하는 사람의 움직임과 소란스러움은 멀리 있는 것을 원경이랍니다. 원경으로 밀려나 있으므로 화면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어서 세 사람의 모습에서는 마치 엄숙함까지도 느껴지게 하죠. 그런데 밀레는요, 노동의 성스러운 행위를 보고 진술한 노동의 경의를 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그 화면에다가 담고자 했으며 그는 이 그림에서 일하는 농민의 모습을 종교적인 분위기로까지 심화시켜서 소박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자, 이 작품은 사실주의 작품의 대표적 작가인 도미의 작품인데요. 사실주의는 모든 이상적인 미화시킴, 아름다움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실제 보이는 현상만을 표현한 것이 사실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도미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열차를 타는데 열차에서도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칸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타게 되는 3등 열차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한 그 기차에 가득 찬 그 3등 칸 사람들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작품을 보게 되면요. 자, 이것 또한 사실주의 작품인데 이 사람은 이제 꾸르베라는 작가인데 꾸르베는 돌을 깨는 광부들의 그 모습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꾸르베는 사실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노인과 소년이 돌 깨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림에서는 모자를 쓴 노인이 굉장히
그 햇빛이 많이 내리쬐는 때학빛 아래에서 무릎을 꿇은 채 고생하면서 도끼로 힘겹게 돌을 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끼는 굉장히 낡았고 너덜너덜한 양말은 구멍이 나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소녀는 학교에 다녀야 될 나이인데 찢어진 셔츠를 입고 무거운 짐을 한쪽 다리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있는 그들의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낸 작품인데요. 이 작품으로 인해서 당시의 미술계는 굉장히 혼돈에 쌓이게 됩니다. 찬반 논쟁이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가혹하다. 이게 어떻게 그림일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찬반이 일으킨 찬반을 일으키게 되면서 크룹의 친구인 사회주의자인 프루동은 이 작품을 자본주의의 잠재적 탐욕을 저주한 작품이라고까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주의 미술이 사상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끝나고 없는 막시즘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대치까지에도 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19세기의 신고전주의부터 시작해서 사실주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미술사 감상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사 작품 감상지를 작성할 때는요, 4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술은요, 작품에서 느껴지는 작품을 본 인상, 작품을 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은요, 작품의 구도에서 보여지는 작품의 형태와 색 등의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의 특징, 그리고 표현 재료와 용구의 활용과 표현 방법, 사실적 표현이냐, 추상적 표현이냐, 색은 어떤 거를 썼느냐, 형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분석적인 입장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작품의 주제. 작품에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해석의 단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판단은 작품의 주제에 표현 방법, 양식 등을 고려할 때 작품에서 느껴지는 미적 가치 또는 작품의 장점과 단점을 판단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입장이 많이 표현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품의 감상자에 따라서 이 작품을 볼 때 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또는 나는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진다. 이런 판단에 대한 것을 적어주는 것이 판단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술, 분석, 해석, 판단의 단계에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미술 작품을 보고 서술과 분석과 해석과 판단을 각각 적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미술사를 감상하는 4가지 방법에 맞춰서 과제로 제시된 작품에 대한 미술 감상지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았던 오늘 지금 학습 내용은요, 19세기 근대 미술 중에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인상주의를 비롯해서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나머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